자, 계속해서 문제 2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어량에 따른 제어 방식의 분류 중 온도, 유량, 압력 등의 공업 프로세스의 상태량을 제어량으로 하는 제어계로서 외란의 억제를 주 목적으로 하는 제어 방식은, 자, 보시면 제어 방식의 그 종류 중에서 하나를 이제 고르시는 건데, 이거는 문제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 문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공업 프로세스의 상태량을 제어량으로 한다고 했죠. 그죠? 공업 프로세스의 상태량을 제어량으로 한대요. 그 답은 바로 프로세스 제어가 되는 겁니다. 또는 이 프로세스 제어를 바로 공정 제어라고도 하는 거죠. 그 답은 4번의 프로세스 제어가 답이 되는 거죠. 다음 22번. 단상 반파 정류 회로를 통해 평균 26V의 직류 전압을 출력하는 경우 정류 다이오드에 인가되는 역방향 최대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단, 직류 측에 평활 회로가 없는 정류 회로이고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은 무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22번 문제에서는 이게 단상 반파 정류 회로예요. 단상 반파 정류 회로인데 여기서 물어본 것이 무엇이냐면 그 정류 다이오드에 인가되는 역방향 최대 전압을 물어봤어요. 바로 첨두 역전압을 물어본 거죠. 첨두 역전압. 그래서 PIV예요. 첨두 역전압. PIV는 이게 루트 2 곱하기 V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 V의 값이 바로 시료값. 시료값을 말하는 거고요. 이 값이 또 뭐랑 똑같냐면은 바로 파이 곱하기 VAV가 이게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플러스 2.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요 2라고 하는 값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다이오드에서 있는 전압 강화예요. 전압 강화. 근데 문제에서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은 무시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없는 값으로. 자, 그런데 문제에서 단상 반파 정류 회로를 통해서 평균 26V의 직류 전압을 출력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평균값이 26V라는 얘기예요. 평균값. 어떤 값이? 이 평균값이 26V라고요. 26V. 그죠? 그러면 PIV 바로 역방향 최대 전압은 어떻게 되는 거냐? 파이 곱하기 26V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6에다가 파이를 곱하시면 돼요. 그죠? 여기서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은 대략 81.68V 정도가 돼요. 계산해 주시면.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답은 4번에 82가 답이 되겠네요. 그죠? 반올림 해주면 82 정도가 되겠죠. 다음 23번. 0.5kVA의 수신기용 변압기가 있다. 이 변압기의 철소는 7.5W이고 전부하 동소는 16W이다. 화재가 발생하여 처음 2시간은 전부하로 운전되고 다음 2시간은 2분의 1의 부하로 운전된다고 되었다고 한다. 4시간에 걸친 이 변압기의 전 손실 전력량은 몇 와트아워인가? 자, 보세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손실. 자, 전 손실 전력량을 물어본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철손이 7.5W래요. 철손을 이제 PI라고 표현을 하는데 7.5W라고 했어요. 7.5W. 그리고 동손. 자, 동손을 이제 PC라고 해요. 보통 PC라고 표현하는데 동손이 16W라고 했어요. 16W. 그때 전 손실 전력량을 이제 물어봤어요. 그럼 전 손실 전력량 W는 P 곱하기 T입니다. PT. 그죠? PT.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건 철손이 있고 여기 동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2시간은 전부하로 운전이 되었고 그 다음 2시간은 2분의 1 부하로 운전을 했대요. 그죠? 이때 전 손실 전력량이 얼마가 되냐?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W는 보세요. PI. 이게 지금 철손. PI 플러스 PC. 여기에 곱하기 시간을 곱하는 거예요. T가 시간이에요. 자, 플러스 그 다음에 PI 플러스
n분의 1의 제곱 곱하기 PC입니다. 그래서 이 부하, 자, 부하의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동손이에요, 동손. 철소는 영향 안 받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부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동손에만 n분의 1 제곱을 곱해주시면 돼요. 동손에만. 여기 곱하기, 자,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대입을 해볼게요. 철손이 7.5W예요. 7.5 플러스 동손은 16W. 자, 처음 2시간은 전부하로 운전했다고 했죠? 처음 2시간은 전부하 운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2시간은 2분의 1 부하로 운전했대요. 2분의 1. 그럼 철수는 똑같아요. 안 변해요. 7.5W 플러스 2분의 1 부하니까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16W입니다. 동손. 그죠? 동손. 여기에 곱하기 2시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손에만 요 부하를 적용시켜 주시면 돼요. 2분의 1 부하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계산을 해주시면 이거는 70Wh가 되는 겁니다. 그쵸? Wh. 시간이니까 시간. 이거 단위가 와트, 이게 아워입니다. 아워. 그래서 단위가 와트 아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에 70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시퀀스 회로를 논리식으로 표현하면, 자 보세요. 지금 이 문제에서 어떤 그림이 나와 있냐면 유접점 회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접점 회로를 보고 논리식을 찾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시퀀스 회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여기는 이제 푸시 버튼 스위치, 그죠? 기동용 푸시 버튼 스위치, 여기 접점, 그리고 여기도 정지용 푸시 버튼 스위치. 그리고 여기가 이제 C입니다. 출력. 여기 출력이에요, 출력. 그죠? 그럼 여기서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 시퀀스 회로에서 그 직렬 연결인 경우에는 엔드로 보시면 돼요, 엔드가 뭐예요? 도트죠, 도트. 그죠? 그리고 병렬 연결인 경우에는 오화. 예, 오화로 보시면 돼요, 오화. 그죠? 논리의 합이 되는 거죠. 논리의 합. 그죠? 그리고 비접점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부정, 부정으로 보시면 돼요, 부정. 자, 이것도 똑같이 표현할게요. 낫이고요. 표현할 때는 이렇게 바를 붙이는 거죠. 부정. 그죠? 자, 이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이 유접점 회로를 보고 논리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먼저 어디를 보시냐면은 여기를 먼저 볼게요. 여기를. 자, 일단 여기는 지금 B접점이죠. B접점. 왼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으면 A접점이고 왼쪽에 있으면은 B접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B접점이니까 요거는 B 바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논리식에서. 맞죠? 부정이니까. 그리고 이 두 개의 접점은 직렬이죠. 직렬 연결이죠. 그죠? 직렬 연결이니까 AND. 논리의 곱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는 B, 바, 도트, C가 돼요.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랑 여기를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나란히 있죠, 나란히. 나란히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병렬. 그럼 병렬인 경우에는 논리의 합입니다. 논리의 합. 그런데 여기는 지금 A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논리의 합이니까 결과적으로 얼마가 돼요? A 합 B 바 C가 되겠네요. 맞죠? 요거 B 바 C A. 그리고 병렬이니까 논리의 합으로. 출력은 C죠, C. 이게 출력이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논리식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1번. 다음 25번. 반도체를 이용한 화재 감지기 중 서미스터는 무엇을 측정하기 위한 반도체 소자인가? 자, 보세요. 서미스터예요, 서미스터. 이제 서미스터 같은 경우는 온도 보상용으로 사용을 하는 반도체 소자인데,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온도계. 온도계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온도계? 온도계가 서모미터입니다. 온도계가 서모미터. 그럼 서미스터, 서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온도예요, 온도.
그래서 서미스터는 바로 온도를 측정하는 반도체 소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의 온도입니다. 온도. 다음 26번. 회로에서 A와 B 사이의 합성 저항은, 자, 또 회로를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회로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지금 저항이 총 5개의 저항이 자,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5개의 저항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A고요. 이제 여기가 B인 거죠. 그래서 AB 양단의 자, 합성 저항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저항의 값을 봤더니 여기는 5옴이고요. 여기 10옴, 그리고 여기 10, 여기 5, 1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이 합성 저항을 구하라고 한 겁니다. 합성 저항을. 자, 근데 이거는 잘 보면 자, 회로를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성할 수가 있냐면 자, 이런 모양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모양. 이런 모양. 그죠? 그러니까 이거나 같은 회로예요. 그죠? 같은 회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5옴, 10, 5, 10, 10입니다. 자, 바로 휘스턴 브릿지. 자, 휘스턴 브릿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마주보는 저항끼리 곱해보세요. 곱하면 50이죠? 곱하면 50이죠? 맞나요? 50, 50 똑같잖아요. 그죠? 마주보는 저항끼리 곱했을 때 같은 값이다. 바로 휘스턴 브릿지 평형인 겁니다. 평형. 그때는 지금 여기에는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전류가 여기는 안 흐른다고요. 휘스턴 브릿지 평형일 경우에. 그죠? 안 흐르기 때문에 여기는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냥 오픈 상태. 오픈 상태로 생각하시면 돼요. 오픈 상태.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이때 이제 여기서 이 첫 번째 그림에서 자, 이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합성 저항을 좀 더 손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럼 먼저 이 5옴과 10옴 요거는 직렬이죠. 직렬 연결이니까 여기는 15옴이 돼요. 맞나요? 그러니까 직렬 연결인 경우에는 합성 저항을 그냥 더하면 되니까 산술적으로. 그럼 요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5옴과 10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죠? 직렬 연결이니까 여기도 15옴이 되는 거죠. 15. 그럼 회로를 다시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위가 15옴이고요. 아래가 15옴이에요. 이렇게. 맞나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저항의 이제 합성 저항만 구하면 되는데 병렬 연결이죠? 병렬 연결이면서 심지어 저항값까지 같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주면 돼요? 합성 저항값은 n분의 자, 저항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같은 저항일 때. 그럼 얼마예요? 이 저항값이 15옴이고요. 똑같은 게 몇 개 연결되어 있어요? 2개. 2개죠? 2로 나눠주면 7.5옴이 되는 겁니다. 합성 저항값이. 근데 만약에 이렇게 또 있어요. 15옴이 하나 또 있어요. 하나, 둘, 세 개다? 그럼 3으로 나눠주면 돼요. 같은 저항일 때. 맞죠? 자, 그런데 이제 교재에 제가 풀이해 놓은 것은 이렇게 풀이를 안 해놨어요. 병렬 연결일 때 합성 저항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해 보시면은 이게 아니라 바뀌었죠. 합성 저항이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분의 1이잖아요. 병렬 연결일 때.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보시면은 이게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가 되거든요. 이렇게. 병렬 연결일 때. 그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 계산을 해 보시면 합성 저항 값은 이게 둘 다 15옴이니까 15 플러스 15분의 15 곱하기 15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7.5옴이라고.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27번. 50Hz의 주파수에서 유도성 리액턴스가 4옴인 인덕터와
용량성 리액턴스가 1옴인 커패시터와 4옴의 저항이 모두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 회로에 100V, 50Hz의 교류 전압을 인가했을 때 무효 전력은 얼마냐? 자, 보세요. 자, 이 문제에서는 이제 무효 전력을 물어봤는데 바로 RLC 직렬 회로에서의 자, 무효 전력을 자, 물어봤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여기 저항이 있고요. 그리고 인덕터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콘덴서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예요. 직렬로. 그죠? 그때 이제 무효 전력을 구하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지금 얼마가 인가가 되어 있냐면 지금 여기에 자, 여기에 그 전압이 100V. 자, 100V의 전압이 인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저항 같은 경우는 4옴이라고 했고요. 4옴. 그리고 유도성 리액턴스가 4옴. 그다음 용량성 리액턴스가 자, 1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때 이 무효 전력을 구하려면은 제일 먼저 임피던스의 값을 구하셔야 됩니다. 임피던스. 임피던스. 자, RLC 직렬 회로에서 임피던스 Z는 이렇게 구하는 거죠. R 플러스 J XL 마이너스 XC 이거죠. 이 R이라고 하는 거는 저항이고요. XL이 유도성 리액턴스, XC가 용량성 리액턴스죠. 그죠? 자, 계산해 볼게요. 저항은 4옴이죠. 4. 그 다음에 유도성 리액턴스가 4옴이고요. 용량성 리액턴스가 1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4 플러스 J3이 되는 거죠. 그쵸? 여기 임피던스입니다. 그러면 임피던스가 4 플러스 J3이면 그 임피던스의 크기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임피던스의 크기. 얼마?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인 겁니다. 맞죠? 그래서 임피던스의 크기는 5가 돼요. 5옴. 5옴이죠. 자, 이제 무엇을 구할 수가 있냐면은 바로 전류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전류의 값은 이 임피던스의 크기분의 전압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임피던스의 크기가 5옴이고요. 전압은 100V가 인가됐으니까 전류는 20A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이 전류의 값이 20A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20A가. 그죠? 그럼 따라서 무엇을 구할 수가 있냐? 무효 전력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무효 전력. 무효 전력은 I제곱 곱하기 뭐예요? X죠. 무효 전력. 그러니까 유효 전력 같은 경우에는 I제곱 R이죠? R. 그죠? 근데 무효 전력은 I제곱 X입니다. X. 그러면은 전류가 20A라고 했어요. 그럼 20의 제곱 곱하기 리액턴스 얼마예요? 리액턴스가 3옴이죠. 그죠? 여기에 3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200이 나와요. 단위는 바. VAR, 바. 그죠? 무효 전력. 답은 1200. 답은 2번입니다. 다음 28번. 회로에서 저항 20옴에 흐르는 전류는 자, 보세요. 자, 28번 문제는 바로 중첩의 원리. 중첩의 원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자, 먼저 회로를 그려볼게요. 회로를 그려보면 자, 일단 여기에 20V. 자, 20V가 인가되고 있고요. 이제 여기 전류원으로 5A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저항값이 여기가 5옴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20옴입니다. 20옴. 그때 여기 20옴에 흐르는 전류의 값을 자, 물어보는 문제예요. 전류의 값을. 그죠? 그런데 여기서 중첩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그 전원의 종류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압원이고요. 여기는 전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구해서 이제 더해 주는 건데 먼저 전압원 같은 경우죠.
전화번은 자, 전화번 같은 경우는 뭘 시키냐면 단락입니다. 단락. 자, 전화번은 뭐 시킨다? 단락을 시키는 거. 단락 시킨다는 얘기는 이 전화번을 없애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보세요. 없는 것처럼 단락 시키는 단락. 그죠? 없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 회로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5A고요. 여기는 5ohm이고요. 여기가 이제 20ohm인 거예요. 20ohm.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 ohm의 법칙에서 전류와 저항은 서로 반비례하죠. 반비례한다라는 거는 저항의 값이 작은 쪽으로 더 많은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맞죠? 반비례하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5ohm이고 여기가 20ohm이에요. 그 5A가 이렇게 흘러가면 이쪽으로도 전류가 흘러갈 거고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나눠서. 맞죠? 그러니까 여기를 I1, 여기를 I2라고 놓는다면 I1과 I2의 합이 5A인 거예요. 전류가 이렇게 나눠서 가니까. 그런데 저항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저항이 작은 쪽으로 더 많은 전류가 흐를 거라고요. 그죠? 저항이 작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25ohm에 흐르는 이 전류의 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I2의 값을 구하셔야죠. 그쵸? 그럼 I2의 값은 어떻게 구하냐? I2는 바로 이건 전류의 그 분배 법칙인데 I1 플러스 I2 분의 I2를 구하는 거니까 I1을 넣으셔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 I1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저항이죠, 저항. R1 플러스 R2 분의 R1Y죠. 저항. 그죠? 왜냐면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하니까. 그죠? 그래서 대입을 해보시면은, 이게 R1이고 이게 R2라고 놓을 거예요. R1, R2인 거예요. 5 플러스 20분의 이제 5가 되는 거죠, 5. 그죠? 만약에 이제 5ohm에 흐르는 전류를 구한다? 그럼 여기 20이 들어가는 거예요. 반비례하니까. 여기에다가 전류원 5A를 넣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계산을 해주시면, 이 값은 1A. 1A가 돼요. 그러니까, 20ohm 쪽으로, 이쪽으로 1A가 흐르고, 나머지 4A가 5ohm으로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저항의 비가 1대4니까, 전류의 비는 반대로 1대4가 되는 거죠. 맞나요? 반대로. 그래서, 일단 전류원에 의해서 요 25ohm는 1A의 전류가 흐른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이제 전류원을 없앨 거예요. 전류원을 없애는 경우에는 전류원은 개방입니다. 오픈 상태. 개방시키는 거죠. 개방. 자, 개방시켰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로가. 이렇게.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류원은 개방시켰습니다. 오픈시킨 거예요. 오픈. 그러면 여기는 20V고요. 여기가 5ohm이죠. 여기가 20ohm이죠. 그럼 지금 이 5ohm과 20ohm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직렬. 그쵸? 그러면 이 회로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나 여기에 흐르는 전류나 어떻다는 얘기예요? 똑같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5ohm에 흐르는 전류나 20ohm에 흐르는 전류는 동일하다고요. 그죠? 이렇게 직렬이니까 다. 그죠? 직렬이니까. 그럼 이제 이 회로에서 I2를 구할게요. I2는 전체 합성 저항분의 전압으로 구하면 돼요. 그쵸? 그럼 전체 저항은 5ohm과 20ohm의 합이니까 25ohm이고요. 전압은 20V예요. 그쵸? 그걸 계산해 주시면 0.8A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0.8A, 여기에도 0.8A. 그쵸? 0.8, 여기는 0.8A입니다. 따라서 요 25ohm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에서 1A, 여기에서 0.8A 두 개를 합치면 1.8이 되는 겁니다. 1.8A. 그죠? 그래서 전압원에 의한 전류와 전류원에 의해 흐르는 전류의 값을 더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첩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 3번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29번.
PD, 즉 비례 미분 제어 동작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비례 미분 제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는 겁니다. 1번 잔류 편차 제거다. 잔류 편차를 제거하는 거는 비례 적분 제어입니다. 비례 적분 제어고요. 다음 2번 간헐 현상을 제거한다. 간헐 현상을 제거하는 것은 비례 적분 미분 제어입니다. 맞나요? 비례 적분 미분 제어 PID 제어고요. 3번 불연속 제어. 아니죠. 비례 미분 제어는 불연속 제어가 아니라 연속 제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4번 소긍성 개선. 여기서 소긍성이라고 하는 거는 신속하게 응답하는 성질인데 바로 이 비례 미분 제어가 소긍성을 개선하는 제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답은 4번입니다. 다음 30번. 한 개의 용량이 25W인 객석 유도등 10개가 설치되어 있다.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단 전원 전압은 220V이고 기타 선로 손실 등은 무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우리 이런 공식이 있었죠. P는 VI라는 공식. P는 VI. 그죠? 아주 간단한 공식이잖아요. 그죠? P는 VI. 전력인데, 자,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전류를 구하는 거죠. 전류 I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I는 전압분의 P, 전력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전압이 얼마래요? 전압이 220V래요. 그럼 220분의 지금 한 개의 용량이 25W인 객석 유도등이 10개가 설치되어 있대요. 한 개당 25W인데 몇 개 설치되어 있다고요? 10개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10개에다가 25W를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대략적으로 1.14 정도가 나옵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P는 VI 이 공식만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답은 2번. 다음 31번. 1cm의 간격을 둔 평행 왕복 전선에 25A의 전류가 흐른다면 전선 사이에 작용하는 단위 길이당 힘은? 자, 보세요. 자, 이런 겁니다. 이제 평행 도체 사이에 흐르는, 작용하는 자, 힘을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자, 여기에 도체가 있어요. 자, 나란히. 자, 도체 평행 도체 이렇게 있는데, 이 도체와 도체 사이의 간격이 1cm래요. 1cm. 요 간격이죠. 간격이 1cm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도체냐면은 평행 왕복 전선이에요. 평행 왕복 전선이라고 하는 거는 전류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흐르다고 칠게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돌아서 다시 일로 오는 거예요. 왕복이니까.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여기서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맞나요? 응? 평행 왕복이니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방향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가 25A의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때 이 평행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고 그 힘이 어떤 힘인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럼 이때 공식을 자, 알고 계셔야 돼요. 평행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는 잘 보세요. 기본적인 공식이 2πr분의 μ0 I1, I2 이겁니다. 이게 바로 평행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μ0 투자율 이게 얼마입니까? 이 값이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맞죠? μ0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돼요. 그러면 여기 분모에 있는 값이랑 약분되겠죠. 잘 보세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2πr분의 여기 μ0에다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을 대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I1, I2.
그래서 I1, I2라고 하는 거는 I1, I2 전류의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요 2파이하고 4파이 약분되잖아요. 여기 2가 남는 거죠, 2가. 맞나요? 그럼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2I1, I2 분모는 R이 되겠죠? 2파 약분됐으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거. 그죠?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 R이라고 하는 값은 그 두 평행 도체 사이의 간격입니다. 간격. 그죠? 요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을 바로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간격이 지금 1cm죠. 근데 여기 단위가 미터예요, 미터. 미터. 그럼 1cm니까 0.01m가 되겠죠. 맞나요? 0.01m. 2 곱하기 I1 25A, I2도 25A. 맞나요? 평행 25A 동일해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이 값은 1.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됩니다. 단위는 뉴턴 퍼 미터. 네,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요? 일단 두 평행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구했어요. 그런데 이 힘의 종류가 반발력인지 아니면 흡인력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반발력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밀어내는 거잖아요. 밀어내는 힘이고요. 흡인력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죠?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하셔야 되냐면은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이 전류의 방향 있죠? 전류 방향. 전류의 방향으로 자, 비교하시면 돼요. 전류 방향이 같은 방향인 경우와 전류 방향이 다른 방향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전류의 방향이 하나는 이쪽 방향이고요. 하나는 이쪽 방향이잖아요. 지금 방향이 다르죠? 그죠? 같은 방향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자, 방향이 다른 경우에는 바로 반발력, 밀어내는 힘,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향인 경우에는 반발력이 작용을 하는 거고요. 같은 방향인 경우에는 서로 당기는 힘, 끌어당기는 힘, 흡인력. 그때는 흡인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류의 방향이 다르죠? 네, 전류의 방향이 다르니까 바로 반발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발력. 그래서 답은 2번에 답이 있습니다. 2번. 다음 32번. 태분안의 정리를 이용하여 그림 A의 회로를 그림 B와 같은 등가 회로로 만들고자 할 때 VTH와 RTH는 얼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32번 문제는 이제 태분안의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예요. 태분안의 정리. 자, 먼저 회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회로가 자, 이런 식으로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요게 이제 A 회로가 되는 거고요. 이 A 회로를 B 회로처럼 만들 거래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 저항 하나로만 간단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 회로를. 여기를 이제 VTH, 여기가 RTH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회로를 간단하게 바꿀 건데, 일단 여기는 전압이 10V의 전압이고요. 1.5옴, 그리고 여기가 1옴, 여기가 2.4옴입니다. 2.4옴. 그럼 먼저 무엇을 먼저 구할 거냐면은, 자, VTH, AB. 자, 보세요. 자, VTH를 먼저 구할 거예요. 그 VTH를 구할 때는 AB 간에 뭘 구한다? 요 AB 간에 바로 단자 전압. 요 VTH는 뭐라고요? AB 간의 단자 전압을 구하는 건데, 여기를 잘 보세요. 지금 10V가 인가되고 있잖아요. 그럼 AB니까 어디? 1.5옴. 1.5옴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시면 돼요. 그럼 어디를 보시냐면은 여기만 보시면 돼요. 이만큼만. 요만큼만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그 옴의 법칙에서 V는 IR이잖아요. 맞죠? 그럼 저항이 크면 클수록 걸리는 전압이 어때요? 크겠죠?
크겠죠? 자, 여기가 1옴이에요. 1.5옴이에요. 그럼 둘 중에 어디에 더 많은 전압이 걸릴까요? 바로 1.5옴에 더 많이 걸리겠죠, 전압이. 그래서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여기를 R1으로 놓을게요. 여기를 R2로 놓을게요. 여기를 R3로 놓을게요. 편의상 R3로. 그때 요 1.5옴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냐? 그거 V2로 놓을게요. 그죠? R2니까 V2는 R1 플러스 R2 분의 R2 곱하기 V가 돼요. 왜? 전압과 저항은 비례하니까. 그죠? 만약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R1이 되겠죠. 반비례하면.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R1은 1이고요. R2가 1.5예요. R2가 1.5. 여기에다가 인가되는 전압을 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V2의 값은 6V가 나와요. 6V. 그러니까 여기에 6V가 걸리고 나머지 4V는 여기에 걸린다는 거죠. 맞죠? 6V, 4V. 그래서 여기 VTH는 바로 6V가 되는 겁니다. 6V. 자, 그 다음에 요 RTH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요 AB 여기 있죠. 여기에서 바라다 봤을 때의 합성 저항값이 바로 RTH인 겁니다. 여기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기준이 이쪽이에요. 그럼 지금 회로를 구성해보면 저 합성 저항을 구하는 거니까 요 전압은 무시해버릴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지금 바라다 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저항과 이 저항은 무슨 관계입니까? 이거랑 병렬이죠, 병렬. 그죠? 이거랑 이거는 병렬이에요. 맞나요? 그럼 회로를 다시 구성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랑 이거는 병렬이에요, 병렬. 네? 그러니까 여기가 1옴이고요. 여기가 1.5옴이죠. 여기가 2.4옴이죠. 이렇게. 그때 이 합성 저항을 구하는 겁니다. 이거 합성 저항. 네? 그러면 지금 1옴과 1.5옴은 병렬 연결이니까 여기에서의 합성 저항 값을 구해보면 병렬이죠. 병렬이니까 1 플러스 1.5분의 1 곱하기 1.5입니다.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 병렬일 때.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시면 이 값이 0.6이 돼요, 이게. 0.6. 자, 여기에서 0.65이 나왔고요. 근데 지금 이거랑 이거는 직렬이잖아요, 직렬. 직렬이니까 0.6과 2.4를 더해주면 3. 그죠? 그래서 요 RTH는 3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태분할의 정리를 이용해서 바로 VTH, RTH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시는 거예요. 다음 33번. 블록선도에서 외란 DS의 입력에 대한 출력 CS의 전달 함수는. 자, 이 문제는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구했던 전달 함수는 입력 RS와 출력 CS의 관계를 구했었는데 이 문제는 외란에 대한 출력의 전달 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소할 수가 있으실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자, 먼저 블록선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블록선도가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자, 보세요. 자, 여기 입력이에요, 입력. RS. 입력이고요. 그리고 CS 출력이에요, 출력. 그 다음 여기가 GS, 여기가 HS, 여기가 외란, DS.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구하라고 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했던 전달함수는 RS분의 CS를 구했어요. 맞나요? 그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이걸 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DS분의 CS를 구하라고 했어요. 외란에 대한, 그죠? 외란에 대한 출력의 비를 구하는 거라고요. 자, 그럼 어떻게 구하시냐면, 일단, 여기서 입력이, RS라는 입력이 있고요. 자, DS, 외란에 대한 입력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구하셔야 돼요. 분리해서. 자, 보세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먼저, 요 CS, RS와 CS의 관계를 볼게요. 그럼 CS가 어떻게 되냐면, CS는 지금 순방향. 자, 순방향으로 보시면 얼마가 돼요? 자, GS 저기 곱하기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순방향 GS가 되고요. 1 마이너스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바로 여기 있죠. 페루프. 그죠? 페루프가 들어간 거죠. 이렇게 돼 버리면은 GS 그리고 HS죠. 근데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GS HS가 돼요. HS. 근데 마이너스가 만났죠. 마이너스가 만났으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RS. 그죠? 이거는 이제 RS에 대해서 지금 놓은 거예요. 여기에다 플러스 외란이죠, 외란? 자, 외란 DS가 이렇게 왔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순방향.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죠? 그럼 1입니다, 1. 그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1이에요, 1. 그리고 1 마이너스 여기도 마찬가지로 페루프니까 마이너스 GS HS 이렇게 되겠죠. 이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그죠? 그럼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났으니까 플러스로 바뀌고요. 여기가 DS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어요? DS분의 CS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이 RS를 얼마로 놓으면 돼요? 0으로 놓으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RS분의 CS를 구해라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DS가 0이 되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DS 외란 DS분의 CS를 구하는 거니까 이 값은 없어지는 거예요. 맞나요? 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CS는 1 플러스 GS 곱하기 HS 분의 1 곱하기 DS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죠? 따라서 DS분의 CS는 1 플러스 GS 곱하기 HS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에 답이 있는 겁니다. 2번. 다음 34번. 다음의 논리식을 간소화하면. 자, 논리식을 간략화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인 그 부울대수 있죠. 부울대수의 정리 몇 가지만 알고 계시면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먼저 논리식이 어떤 논리식이 나왔냐면은 Y는 전체에 바가 있어요. 부정 바 A 바 합 그리고 B 곱 B 바 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하나씩 한번 바꿔볼게요. 첫 번째 드모르간의 정리를 이용해서 자 바꿔줄 건데 드모르간의 정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보세요. A 곱 B의 바다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드모르간의 정리에 의해서 자 A의 바가 있죠? A의 바 그리고 논리의 곱의 부정은 논리의 합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B의 바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를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로 놓고 보면 어떻게 바뀌냐? 위에 바가 있잖아요. 위에 바가 있으니까 A 바 플러스 B의 바가 돼요. 일단 자 논리의 곱이죠. 논리의 곱이니까 논리의 합으로 되고요. 그리고 B의 바의 바죠. 부정의 부정이죠. 그럼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잖아요. 맞죠? 여기는 B 이렇게 됩니다. 일단 그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바가 또 있잖아요. 그 한 번 더 드모르간의 법칙을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한 번 더.
한 번 더 쓰면 A 바의 바니까 A죠. 논리의 합의 부정이니까 곱이죠. 그리고 B의 바. 이렇게. 플러스, 합, 바,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분배할 수 있어요, 분배. 이렇게 분배가 가능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A와 B죠? A와 B인데 논리의 합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논리의 합. 됐고요. 그 다음에 B의 바와 자, B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논리의 합으로 연결되어 있죠. 논리의 합이에요. 그쵸? 그런데 A와 B 바는 논리의 곱입니다. 논리의 곱. 그러니까 여기는 논리의 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부울대수의 정리에서 이 값은, 이 식은 항상 얼마로 나옵니까? 이거 항상. B가 1이면 B반은 0이고, B가 0이면 B반은 1이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1인 거죠. 출력이. 무조건 1이죠. 무조건. 그죠? 그러면, 다시 정리해주면, A 합 B 곱 1이네요. 이거는 얼마가 돼요? 우리 부울대수의 정리에서 A 곱 1은 항상 얼마라고 했어요? 항상 A라고 했죠? A가 1이면 출력도 1이고 A가 0이면 출력 0 나오잖아요. 그죠? 이건 A라고요.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의해서 출력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A 합 B가 되는 겁니다. A 합 B. 그래서 답은 1번에 답이 있습니다. 1번. 다음 35번. 지시계기에 대한 동작 원리가 아닌 것은, 자, 이건 지시계기의 동작 원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1번. 열전형 계기. 열전형 계기는 대전된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력을 이용한다. 틀렸죠? 1번부터 틀렸네요. 열전형 계기는 금속선의 팽창을 이용한 계기입니다. 금속선의 팽창을 이용한 거고요. 여기서 정전력을 이용한 것은 정전형 계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1번이 틀렸고요. 2번 가동철편형 계기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서 고정철편과 가동철편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이용했다. 자, 맞고요. 3번 전류력계형 계기는 고정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가동 코일에 흐르는 전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이용했다. 3번도 맞는 설명이네요. 다음 4번 유도형 계기는 회전 자기장 또는 이동 자기장과 이것에 의한 유도 전류와의 상호작용을 이용한다. 4번도 맞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건 1번입니다. 열전형 계기는 금속선의 팽창을 이용한 거고요. 그리고 정전력을 이용한 것은 정전형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다음 36번. 선간전압의 크기가 100√3V인 대칭 3상 전원에 각 상의 임피던스가 30 플러스 J40인 Y결선의 부하가 연결되어 있을 때 이 부하에 흐르는 선전류의 크기는, 자, 보실게요. Y결선일 때 선전류의 크기를 지금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자, Y결선. 자, 부하가, 자, 삼상 평형 부하가 Y결선으로 지금 결선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부하니까 여기가 원래는 저항으로만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할게요. 지금 저항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자, Y결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그 선간 전압이 100√3이래요. 선간. 여기죠? 100√3. 여기도 100√3. 선간 전압, 그럼 여기도 100√3. 그쵸? 선간 전압이. 그때 이 대칭 3상 전원의 각 상의 임피던스가 30 플러스 J40이래요. 전부 다 30 플러스 J40. 여기도 30 플러스 J4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구하라고 했냐면 바로 선전류. 예, 선전류를 자, 물어본 겁니다. 선전류. 그런데 Y결선일 때 있죠? Y결선일 때 선전류와 상전류가 어때요? 똑같죠? 맞죠? Y결선일 때 선전류와 상전류는 같아요. 그죠? 같아요. 그런데 그 상전압과 선간전압은 어때요? 같지 않죠? 그죠? Y결선일 때. 그럼 어떤 관계가 있냐면 선간전압 있죠? 선간전압. 선간전압은 상전압, VP,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돼요. 이렇게. 네? 선간전압은 상전압이 얼마라고요? 루트 3배라고요. 루트 3배. 근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선전류를 지금 물어봤죠? 선전류. 그럼 잘 보세요. 선전류를 구할 거예요. 선전류. 근데 선전류는 뭐랑 똑같다고요? 상전류와 같다고요. 상전류. 그럼 상전류는 임피던스 분의 상전압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맞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런데 문제에서 나온 값은 상전압이 나온 것이 아니라 선간전압이 나왔죠. 그죠? 선간전압. 그러면은 잘 보세요. 선간전압이 100 루트 3이에요. 근데 선간전압은 상전압 곱하기 루트 3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상전압이 얼마라는 거예요? 상전압이 100V죠. 100 루트 3. 맞죠? 상전압이 100V입니다. 100V. 100V. 그 얼마예요? 여기다. VP의 값이 100V라, 100V. 그죠? 그럼 임피던스의 크기는 30 플러스 40이니까 루트 30의 제곱 더하기 40의 제곱이 되는 거죠. 크기니까 크기. 맞나요? 크기. 그러면 얼마가 돼요? 여기는 50이죠? 100이죠. 분자는. 따라서 선전류는 2A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죠? 답은 1번입니다. 다음 37번. 회로에서 전압계 V가 지시하는 전압의 크기는 몇 볼트인가? 자, 이것도 그림을 볼게요. 자, 회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여기 저항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코일. 자, 코일도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콘덴서가 자, 이렇게 설치가 자, 되어 있는 회로입니다. 그리고 인가되는 전압은 교류 100V. 인가되는 전압이 AC 100V가 인가가 됐고요. 여기는 8옴. 저항이 8옴. 그 다음에 여기 J4옴.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J 10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전압계가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냐면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전압계가. 이렇게. 누구와 병렬로? 콘덴서와 병렬로 전압계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전압계가 지침하는 값은 어떤 값이 될까요? 어떤 값이 되겠어요? 바로 콘덴서죠.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값인 거죠. 전압값. 같은 전압이에요. 병렬이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이 V의 값은 VC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는 거죠. 그럼 문제에 나온 값이 자 전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항값, 임피던스가 나왔어요. 그죠? 그럼 무엇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바로 전류의 값을 구할 수 있죠. 맞나요? 전류의 값. 자, 그럼 전류 값을 구하려면 먼저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볼게요. 임피던스. 그죠? 임피던스. 자,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R 플러스 J 곱하기 XL 마이너스 XC 이렇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응? 그러면 저항값은 8옴이고요. 그죠? 8옴이고요. 유도성 리액턴스가 4옴. 용량성 리액턴스가 얼마예요? 10. 마이너스 J 10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가 되냐면 여기는 4에서 10을 빼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이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j 6이 되는 거예요. 4에서 10을 빼버리면, 그죠? xl 마이너스 x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무엇을 구할 수가 있냐면 임피던스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임피던스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요? r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근데 여기서 x라고 하는 값이 이 값인 거죠. 이 값이 x인 거죠. x. 그죠? 자, 얼마가 나오냐면 네, 이거를 이제 계산해 보시면 루트 8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이죠? 8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그죠? 그래서 얼마 나오냐? 바로 15옴입니다. 15. 그래서 임피던스의 크기는 네, 15옴이 나와요. 그러면 전류는 임피던스분의 그 전압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임피던스의 크기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 임피던스의 크기가 15옴이고요. 전압 값이 100V잖아요. 100V. 100V. 그죠? 그러면 전류의 값은 네, 10A가 되는 겁니다. 전류의 값 10A. 그럼 여기도 10A. 여기도 10A. 그럼 여기도 10A. 그쵸? 직렬이니까 다 똑같아요. 전류의 값이.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구할 수 있죠. VC. 자, VC.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 값이죠. 얼마가 돼요? I 곱하기 XC가 되는 겁니다. 그죠? IXC. 그러면 전류의 값이 10A고요. XC가 얼마예요? 10옴이죠, 10옴. 그죠? 따라서 100V가 되는 겁니다. 100V. 답은 4번이죠, 4번. 다음 38번. 자유 공간에서 무한히 넓은 평면에 면 전하 밀도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전개의 세기는 몇 볼트 퍼 미터인가? 단 입실론 제로는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38번은 이제 면 전하 밀도에 관련된 건데, 자, 면 전하 밀도예요. 자, 그래서 면 전하 밀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그 면을 쇄교하는 전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속. 단위 면적당 전속이라고 하는데 면적이니까 단위는 제곱미터가 되겠죠. 그죠? 전속은 예, 쿨롱이 되는 겁니다. 쿨롱. 이렇게 돼요. 그래서 면 전하 밀도의 단위가 네, 쿨롱 퍼 제곱미터가 되는데 여기서 무엇을 물어봤냐면 무한 평면. 자, 무한 평면에서의 전개의 세기를 물어봤어요. 전개의 세기를. 그런데 여기서 자, 보세요. 전개의 세기 2죠. 전개는 입실론 분의 자, D. 이게 뭐예요? 유전율 분의 전속 밀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전개의 세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자, 보세요. 이것은 도체 표면에서의 전개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도체 표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여기에 도체가 이렇게 있을 때, 그죠? 도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도체 표면에서의 그때 네, 전개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이 자, 요겁니다. 입실론분의 D. 요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무한 평면이라고 했죠. 무한 평면. 그럼 이거 식을 한번 써볼게요. 면 전하 밀도는 면적분의 전속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면적 S분의 전속 Q가 되는 겁니다. 맞나요? 그럼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 면 전하 밀도를 자 D라고 놨을 때 입실론 시그마라고 놨을 때 그죠? 문제에서 그럼 Q는 얼마가 돼요? 시그마 곱하기 S가 되잖아요. 그쵸? 시그마가 S분의 Q니까 자 이런 식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놓을 수가 있냐면 이 면 전하 밀도 면 전하 밀도 시그마는 자 S분의 Q예요. 맞죠? 여기서 S분의 Q. 그런데 무한 평면인 경우에는 이렇게 돼요. 무한 평면인 경우에는 이 전개가
그 면적 자체가 몇 배가 되냐면 2배가 돼요. 2배. 여기는 그 도체 표면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만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세개하고 있잖아요. 근데 무한 평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향이 양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면적 자체가 몇 배가 된다고요? 2배가 돼요. 2배. 그래서 여기는 얼마가 되냐? ES가 된다는 거죠. 무한 평면인 경우에. 그리고 요 Q의 Q가 그 시그마 곱하기 S라고 했잖아요. 그거 대입해 보시게요. ES분의 시그마 S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요 Q에다가 이걸 대입한 거 이렇게 대입을 시켰어요. 네? 그러면 분모 분자에 요 S랑 약분되죠. 그죠? 약분되죠. 그래서 이때 면 전하 밀도가 2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시그마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요 전속 밀도에다가 얼마를 넣으시는 거예요? 2분의 시그마를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전개의 세기는 입실론분의 2분의 시그마가 되고요. 다시 정리해주면 이 입실론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예요. 시그마. 그죠? 이거는 진공 ES가 되겠죠? 그리고 입실론은 진공에서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인데 요 비유전율이 1이니까 공기에서는 그죠? 그래서 입실론은 요 입실론 제로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 평면에서의 전개의 세기는 이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도체 표면이나 무한 평면 사이 같은 경우에는 전개의 세기가 이거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그런데 무한 평면인 경우에는 이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되는 겁니다. 이걸 구분하시면 돼요. 공식으로. 예, 도체 표면은 이거예요. 도체 표면. 그리고 무한 평면 사이도 이 공식입니다. 그리고 무한 평면인 경우는 이 공식. 요 2가 분모에 붙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2번. 다음 39번. 다음에 단상 유도 전동기 중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은? 자, 이거는 기동 토크를 이제 비교하시면 되는데, 자, 이것도 이제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동 토크가 큰 순서대로 자, 암기를 하시면 돼요. 네, 기동 토크가 큰 순서. 자, 제일 큰 게 무엇이냐? 반발 기동형입니다. 반발 기동형이 있고요. 이제 그 다음 순서가 반발 유도형. 반발 유도형이고요. 그리고 콘덴서 기동형. 자, 그 다음 크기가 분상 기동형. 그리고 마지막 쉐이딩 코일형. 자, 이렇게 해서 기동 토크가 큰 순서대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암기해 두시고요. 그럼 보기 중에서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은 뭐가 되겠어요? 바로 반발 기동형이 되겠죠. 그죠? 이게 가장 큰 기동 토크입니다. 답은 4번. 다음 40번. 무한장 솔레노이드에서 자개의 세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는 공식을 하나 알고 계시면 되는데, 공식을 알고 계시면 그 보기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공식이냐면 무한장 솔레노이드 내부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인데 바로 H는 L분의 NI. 네, 이겁니다. 이거. 이 공식을 알고 계시면 이 보기에 있는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씩 볼게요. 1번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이게 전류의 세기죠. 이게 자개의 세기죠. 서로 무슨 관계에 있어요? 비례 관계에 있는 거죠. 그죠? 전류가 크면 클수록 자개의 세기도 크다는 거죠. 맞고요. 2번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코일의 권수에 비례한다. 여기 있죠? 요 N 값. 요 N이 뭐예요? N이 바로 권수죠. 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개의 세기도 커집니다. 맞고요. 3번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위치에 관계없이 일정한 평등 자개이다. 맞는 말이죠. 4번 자개의 방향과 암페어 적분 경로가 서로 수직인 경우 자개의 세기가 최대이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위치에 관계없이 일정한 평등 자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4번.